민주당이 요구한 이상민 장관 파면 최후 통첩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장관 거취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 건의안 발의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저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안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 망언을 쏟아내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핵심 조사 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제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입니다.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 소추부터 들먹이는 저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네, 민주당 국정조사에 국민의힘과 합의하자마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바로 이상민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희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진 않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하기보다는 정부를 공격하는 정쟁의 요소로 이걸 지렛대 삼을 것이라는 건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이 전망하던 상황 같습니다. 역시나 이상민 장관 파면, 최후 통첩 시한을 줬는데요. 국정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직도 대선 불복을 하는 마인드가 깊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국정조사나 지금 국수본의 조사, 특수본의 조사 끝에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업무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만 특수본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오는 과정이고 그리고 국정조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 예산안 통과 이후에 본격적인 국조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산안이 통과될 즈음이면 특수본의 1차 수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차 수사 결과 정도는 보고 나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정신 그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그 즈음 아마 12월 초중순 될 텐데요. 그때까지 나오는 어떤 업무상의 책임 여부를 보고 나서 이 주장을 했다면 야당의 주장이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당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특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책임이 드러났는데 여당이 무조건 옹호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사도 시작을 안 했고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장관 파면 운운하는 것은 국조에 합의한 정신,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예산안이 끝난 다음에 이걸 시작하겠다는 그 합의 정신을 민주당이 먼저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 등을 상정하게 된다면 기껏 어렵게 합의한 여야의 국정조사까지도 불투명해지는 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차 수사 결과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물러날 필요도 없다 이런 의견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명백하게 업무상의 어떤 지위상 미비 책임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무위원을 쉽게 파면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 수사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미리 예상됐던 바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시각에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국면으로 넘어오게 된 것의 핵심은 지난주 수요일 날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시간 반 정도 되는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요. 네.
유가족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모일 때부터 되게 비밀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 17일 만에 처음으로 유가족들이 만났고 그 유가족들의 만남은 유족들에게 아주 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근데 이것을 도와주기는커녕 막았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다음으로 있었던 인터뷰에서 한 유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그 담당되었던 담당 공무원이 그 공무원에게 유가족분들의 연락처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네. 그 유가족 간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 유족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유족 간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았던 이유가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예. 했고, 근데 어떤 유족은 내 개인정보는 공유해도 되니까 나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상민 장관은 이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 못했던 책임, 그리고 대응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수습이라도 하라고 그 자리에 뒀던 건데 수습마저도 엉망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습이라 하면 당연히 유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수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던 가족분 중에 한 분은 정말로 본인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만 정말로 자기 살을 갈기갈기 찢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예. 이 여기에 책임 있는 이상민 장관에게 처벌해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되려 유가족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까지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태를 진심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아주 전향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실 이 국정조사 전에 파면을 요구하는 건 정치적 수사다, 진상규명과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계속 관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변화한다거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라던가 국조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는지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 여권에서는 이미 생각을 굳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족분들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그분들 아픔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문이 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만 명확하게 책임자를 규명해내고 정확한 처벌을 해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의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무조건 다 뭐 장관, 국무위원 다 책임져라. 그런 식이면 문재인 정부에 일어났던 수많은 참사 관련해서도 장관들이 다 책임을 졌어야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무총리까지 영전한 분도 있거든요. 제가 김부겸 전 총리 예를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유족분들 그리고 또 부상자분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표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 뭐라 할까요? 수습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장례 절차 뭐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겠지만 부상자 회복 등의 과정에서 진심을 보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도 빠짐없이 조문 갔던 그 모습 그대로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러한 태도로 유족들을 대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 특수본과 국조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조사 등이 이제 시작될 때 성실하게 응하는 것으로 우선은 진정성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책임 소재가 뭐 발견된다면 나오게 된다면 뭐 명확한 진상 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할 거 없이 동의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정치적 프레이밍으로 사실은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국조 받을 걸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로 예산안 이후에는 국조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부터 민주당 일각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거든요. 아, 그래요? 민주당 시각에서는 여당이 계속 국조를 안 받아야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왜 국조 받지 않느냐라고 몰아갈 수 있는데 덜컥 뭐 내부에서의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국조를 받아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국조를 받은 것이 전향적인 어떤 여권의 제스처로 인식되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등에도 영향을 일부 끼치고 있는데 이제 국조를 받아버리니까
정치 공격할 게 없어졌어요. 국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안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당이 받기 힘든 주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뭔가 이걸 계속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렵게 국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지금 우상호 위원장 위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9명이나 들어갔습니다. 본인들의 실력을 보이면서 진상 규명을 해낸다면 누구도 다른 소리 못하고 국조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회면 국회답게 국회 안에서의 절차대로 좀 능력을 보이고 진실을 좀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도 이야기 드리면 예. 저는 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아니어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어쨌건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 등이 필요로 하고 있었고 게다가 국민들이 그것을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당황했다 이런 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왜 대비되지 않았는가, 왜 대응되지 않았는가이지만 돌이켜보면 이상민 장관이 어째서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경찰과 소방이 증언되었어도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년보다 인파가 늘어나진 않았다라고 보고받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보고를 누가 했고 어느 시점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참사를 사고로 만들고 희생자를 피해자로 만들었던 조치 역시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나한테 동의도 없이 이름과 얼굴을 지웠느냐. 나한테 물어라도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경위를 가지고 이상민 장관의 그 망언들이 나왔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정부가 이 같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되게 상세히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국정조사에서 좀 더 철저하게 따져지고 나서 해임이나 뭐 이런 문제를 파면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니죠. 되려 예. 만약에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라인을 확인하려고 하면 책임자가 바뀌어 있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습니까? 아, 자리에서 책임자가 물러난 여전히 후에 책임을 물어야 심지어 한다. 책임자는 자기는 사표도 낼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람이 계속 살아남을 사람일 수 있는데 자기가 보고했던 것을 지금 윗상관이 불리하더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럼 근데 그 네. 책임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국조를 하면요. 그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사람들이 국조에 안 나오게 돼요. 나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지적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국조에 불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라고 여러 기관들이 국조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 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허위 보고를 한다, 허위 증언을 한다. 제가 상상하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분들을 불러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국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참사를 사고로 뭐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본인 명의로 애도 메시지를 낼 때 사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참담한 사고가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진 단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김진표 의장의 사례만 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또 지금은 애도를 표하면서 참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를 삼는 건 좀 지나친 정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 사고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는 우연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군중 압사 참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가 이 사안을 정의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 오래 이제 사고 초반부터 이어져 왔던 논란이라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오늘까지 받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 두 가지 카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실제로 이제 뭐 위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성이 좀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그 파면 요구나 아니면 탄핵 소추가 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경우 법률적 어떤 요건이 만족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어떤 사안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전만 해도 저는 유가족분들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수습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말도 일부 믿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언론과 뭐 여당과 야당 등이 지금 이 참사와 관련된 어떤 수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더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어쨌건 이상민 장관 역시나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떤 의사 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장관들이 이걸 수습하고 사퇴하겠다. 근데 이걸 수습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이라도 최소한 하는데 사퇴와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우 이 어떤 메시지가 유가족들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걸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뭐 탄핵 소추안 해임 건의안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렇게 요구하면 국정조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에 대한 의견까지도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국정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누군가는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당이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국정조사 자체가 파행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좀 어렵사리 합의를 했었던 여야인데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로 인해서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다시 조금 불투명해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상민 장관이 뭐 직접 본인에 대한 뭐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말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우선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먼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일 경우에 국정조사의 합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이잖아요. 네. 분명히 제가 예산안 통과 이후 국조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한 데는 1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뜻이 서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고요. 민주당이 과거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뭐 이거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 발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본인들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이 협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셈인데,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돼 있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국조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제 실력을 보일지,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낼지 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도 전에 무리한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이런 행패로 국정조사의 판을 깨게 된다면 그 책임이 저는 민주당에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겠다. 만약 그걸 밀어붙이면 국조 파행의 책임을 질 각오까지도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21대 국회가 이번 정부 들어서고 이 장관 청문회나 대정부 질의 국감 등에서 보여준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3M이 어떻고 이모가 어떻고 하는 정말 헌정사의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장면을 이번 국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연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 정신을 잘 살린 국정조사가 원한대로 원뜻대로 진행이 되어서 이번만큼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말 보고 계시는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좀 진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계실 것이고, 그 국민의 바람을 먼저 어기는 쪽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 파면 카드 철회하거나 뭐 어떤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국조 보이콧 이야기 나오는데, 보이콧까지는 국민의힘이 먼저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민주당이 먼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미 올릴지, 방아쇠는 좀 당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파면 카드 시한을 오늘로 뒀으니까. 근데 오늘 이후에 실제로 할지 안 예.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본회의를 통해서. 예. 지난번에도 뭐 한동훈 장관 뭐 이 해임 건의안 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를 무턱대고 밀어붙이기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봐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예. 국민의힘도 그 이후의 수순을 보고 판단할 텐데 지금처럼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이 선을 양당 모두 먼저 넘지 않고 합의한 국조가 잘 처리되도록 한 발씩 좀 양보하면서 지켜보는 게 최선의 수인 것 같고 그 이후의 경우 뭐 누군가 먼저 선을 넘었을 때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을 지금 하거나 양당에서 뭔가 입장을 100% 정했다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참사의 원인이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일단 발언한 바 있고 예년보다 인파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고 심지어 유가족 명단이 없고 연락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서로 연결되고 싶었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왜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인재 많습니다.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근데 왜 이상민 장관이 이것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충분히 해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를 조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했던 내용 좀 이야기해 볼 텐데 3시간 20분,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뭐 국조 혹은 예산 정국 이렇게 좀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 또 언론에 좀 취재를 불허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소통하는 대통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도스태핑도 이제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스스로 안 하겠다고 일단 하셨고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야당을 안 만났던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는 일단 없었습니다. 독재 정부 때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한 2달 반 안에는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를 꼭 만났었어요. 근데 네. 그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아주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입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 균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너무도 독단적인 행태인 거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사실 언론과도 되게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건 권위주의 국가랑 다르게 언론을 통해서 아주 자유로운 견제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되려 권위주의 국가인 것처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말했던 것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권위주의 국가라면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치고 대통령실 안에서 비서관한테 계속해서 뭐 따라붙으면서 난동 피울 수 있겠어요? 이런 권위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기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쳤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불편한 질문 한마디 했다고 경인방송 김예령 기자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만 했었고 그 방송국 결국 없어졌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소통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동안 기자들 10번 겨우 만났고요. 그 10번 중에 과반도 임기 마지막 해에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몰려서 만났습니다. 진짜 기자 안 만나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횟수가 60회가 넘었죠. 그리고 제도 정비 이후에 뭔가 이 기자단과 소통을 통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구상한 이후에 저는 재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 부분은 어떠세요? 근데 저도 야당 대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도 나왔고 그때 당 대표로 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지적했지만 하필 야당 대표가 피의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소법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어 계시고 지금 대장동 일당 등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못 믿겠다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고 계신 분인데 그 영장 발부 압수고 구속이고 법원이 다 해준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다 발부해 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혐의가 많은 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소가 줄줄이 되고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피의자 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드는데요. 그러면 수사가 되기 전까지는 안 만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죠? 뭐 모르겠어요. 좀 고민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피의자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피의자를 만나서 환담하는 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게 좀 안 좋은 형태의 어떤 사인이 될 수도 있어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혐의가 많고 피의자인 분이 야당 대표일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피의자에서 못 만나면 박홍근 원내대표라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나자고 했었는데 국회 가실 때 이 김치찌개 회동하자고 했었는데 네. 당시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민주당. 그때 뭐 잠깐 이렇게 만나자가 아니라 진짜 정식으로 여야 일단 지도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만나면 될 텐데. 마포에서 돼지갈비 먹자고 제안하셨었어요 그때. 근데 어쨌건 그걸 그것을 거부하셨었어요. 이뤄내지 네. 못했던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고 지금 역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피의자에서 못 만난다고 하는 건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국면에서조차도 지금 이렇게 대결 구도로 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밖에 안 된다고 여당 생각합니다. 상황이 수습되면 다 같이 한번 만나자라고 전화 통화까지 이재명 대표와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당 상황이 수습되지 않은 걸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바라보고 있는 건지 사실 이제- 그렇다면 지도부와의 만찬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수습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아. 그리고 아마 예산안이라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국면이 좀 정리되고 나면 사실 지금 국회 보면 예산안 통과 준비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거든요. 이 국면이 지나면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여야 대표들, 그러니까 정의당 대표나 원내 정당 대표들 같이 초청해서 만나겠죠. 1대1 회담은 사실은 전례도 거의 없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한 번 정도 성사되었고 보통은 이 원내 진입해 있는 원내 정당 대표들 다 같이 초청해서 만납니다. 뭐 한 4대1, 5대1 정도의 회담이 되는데 그런 형태의 회담은 뭐 연초쯤에 충분히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해야죠. 만나야죠. 근데 아까 제가 피의자라서 아쉽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난다, 안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걸림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만찬회동에서 뭐 국정 현안 좀 민감한 사안보다는 좀 격려, 뭐 덕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윤 대통령이 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뭐 선배라고 부르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뭐 수석들 퇴장시킨다거나 아니면 이 국조에서 지금 합의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덕담을 전했다 이런 부분들 당내 어떤 원팀을 만들어가는 기조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갈등론을 종식시키고 힘을 실어준 행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와 포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후문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약간의 말 한마디나 이견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그런데 현재에서는 그게 마치 엄청난 갈등인 것처럼 뭐 자꾸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뜻을 전한 것 같고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번 예산안 전국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 정부 이후에 정부가 발의한 입법안 이 77개를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다 거부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헌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또 예산안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 예상은 1조 이상 삭감한다고 하고 이재명 표 예산은 3조 이상 증액한다고 올려놨어요. 상임위를 예. 통해서. 아니 이럴 거면 대선 이기시지 뭐하러 지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협의할 건 해야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에게 힘이 실려야만 협상의 폭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당이 하나로 뭉쳐서 이 국면을 정부와 함께 돌파해 나가자라는 격려의 의미가 주된 만찬의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종식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 리더십이 더 공고해지느냐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이재명 표 예산은 증액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윤석열 표 예산은 삭감하는 데 굉장히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처리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증액 예산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한 것들을 예. 포함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올해 수혜가 커서 반지하에 있는 국민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5조 7천억이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아서 정부 제출안을 만들었습니다. 원복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언론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640조나 되는 예산 중에 1조 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는 너무 최소로 역할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해서 만드는 것이어야 되는데 640조에서 1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조영 원내대표가 일단은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액 심사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전 들었고 이제 증액 심사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국정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했죠. 공식적으로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근데 조영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여야 협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당이 국정조사에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원내대표 간의 협의까지 하고 의총까지 거쳐서 추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개표 결과 어땠습니까? 국정조사를 통과시키는 13명이 반대하고 예. 그리고 22명이 기권을 했죠.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심지어 의총까지 거쳐서 이 의견 수렴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의원이 거의 3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리더십이 회복이 안 되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서기 하지 않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은 당분간 일단 수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친윤입니다. 국민 캠프 제가 그 경선 초기부터 함께했는데 국민 캠프 초창기에 선대본부장으로 오셨고요. 예. 저 이마 캠프에서 같이 출퇴근하면서 모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선이 끝나기 전에 보통 경선 캠프 때 합류한 분들이 선거의 공신이다라는 평가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경선 초창기부터 합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줄서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뭔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구도에 자꾸 주호영 원내대표를 놓으려는 것 같은 건 정치적으로는 전혀 틀린 분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국조와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대상 기간에 대검이 포함된 것 등등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미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안 통과라는 중차대안 이게 내년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하거든요. 준예산으로 가야 되고 그 이전에 뭔가 거시적으로 이런 정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시각에는 전반적인 당정 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진된 것이지 조영 원내대표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내 일부 또 친윤으로 언론에서 표현하는 분들이 나름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건 그게 주 대표가 정말 싫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내에서는 그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와야 원내대표가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만나러 간 자리에서 봐라 보이지? 나 진짜 힘들게 협상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아줘라고 말하면서 이 협상의 폭이 되게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 당을 운영하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뭐 주 대표나 당내 뭐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위험 수준이나 실제로 막 심각하게 존재한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도 의총에서 국조 반대 의견 낸 의원들을 두고 반윤, 친윤 갈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에게 나 스스로도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걸 뭐 100% 찬성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도 있다라는 점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뭐 이 부분도 조금 짚어봤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들 연일 화제입니다. 근데 지금껏 좀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발언들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의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그걸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겁니다. 참 지금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또 새로운 방식의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죠.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씌우기. 근데 이게 지금 과거보다는 좀 더 고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거든요.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에 직격했고요. 조금 전 본 유튜브 방송에선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씌우기라며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예를 들면서 좀 비판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유독 김명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는 피의 사실이 너무 낱낱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국민들에게 뭔가 어떤 정보들이 계속 가고 있고 그 정보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좀 과도하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중앙당사까지 직접 들어와서 압수수색까지 해서 자료를 빼갔지 않습니까? 중앙당에서 자료를 빼간 사례는 이제껏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까지 해갔던 거라 이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나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것을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여야지 사실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현재 상태에는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어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작 수사다, 시나리오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주 결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수사 모든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유죄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혐의가 좀 짙어졌다라고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침묵하다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저렇게 내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돼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일관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소리를 하지 않다가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그렇죠. 말을 하지 않았을 예. 뿐이지 그 전에도 검찰의 수사가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사실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라고 보고 사실 좀 침묵을 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정진상 실장의 이제 구속영장 그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고 이제 좀 입장을 내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뭐 좀 입장이 바뀌었던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발언들 어떤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습니까? 근데 일단 한명숙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없는 걸 만들어서 덮어 씌웠다? 아닙니다. 그 건설업자가 제공했다는 수표 중에 억대 일부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물증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걸 뒤엎기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때 이거 막 다시 수사하려고 이문정 검사 시켜서 들쑤시고 그러고 다녔었죠. 결국은 아무런 성과와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던 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집하기 나온 거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화천대유의 김만배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엮여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이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하고 조작이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수사 결과, 재판 과정에서 무슨 결과가 나와도 이건 불복하겠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좌우에 본인이 공인한 왼팔 오른팔과 다름없는 측근 2명이 줄줄이 구속이 되었으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송구하다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탈당을 한 다음에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당의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탈당도 아니고 당대표라는 당직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을 자신의 변호인처럼 활용하고 있죠. 정진상이 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이 10건 이상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는 완전 노바디인데요. 네. 이게 당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뭐 친명계가 다수라고 하지만 예. 그분들 1년 전까지는 다 친문이었던 분들이거든요. 잘 바뀌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을 이재명 대표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안해하는 태도라도 좀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어서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한명숙 사건을 언급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 당시 검사실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을 불러서 증언 연습을 시켰던 것이죠. 네. 그러면 아주 편파적인 수사였다는 것이었고 그게 대검 감찰부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으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과잉 혹은 아니면 편파적으로 수사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